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야기를 저희가 하다가 오늘 뉴스 중에 무슨 호텔의 케이크는 30만 원? 케이크. 30만 원. 와 금발랐나? 금 발레 그 트러플 막 팍팍팍팍. 알겠습니다. 케이크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신 우리 박근형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까 그 얘기 해주시면 예, 뭐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저희 집도 이제 어제 예약을 했거든요. 온라인 예약을 했는데 어제가 또 마감이더라고 그 케이크도. 오. 그래가지고 와 올해도 이제 저희는 크리스마스 때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저녁에 이제 보통 크리스마스 때는 예, 네.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저희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이제 장모님과 뭐 처제 등등을 아, 포함한 전 가족이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그날은 같이 모여서 이제 스테이크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 자리를 이야. 하는 자리를 하는데 네 송년회네요 송년회. 그렇죠. 이제 1년에 뭐 사실 한두 번 이렇게 얼굴을 못 뵈니까 그런 자리라도 해서 이제 우리가 얼굴을 보고 또 가족끼리 한 해를 보내자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하는데 이제 케이크를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예약을 하거든요. 네. 그 어제 잊고 있다가 잠깐 들어갔더니 어제가 또 마지막 예약이 말 끝나는 날이더라고. 근데 앞전에도 이제 방송을 봤지만 어우 케이크 가격이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르기도 했구나. 그런 생각도 가져봤는데요. 이제 좀 전에도 뭐 30만 원, 15만 원 이러니까.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호텔 예. 케이크 네. 30만 원 제일 비싼 게. 야, 네. 너무 비싸다. 근데 뭐 제가 뭐 타겟 소비자층은 아닐 테니까 비싼 건 말건 저는 뭐 파리바게트 좋습니다, 네, 여러분. 뭐 저희는 뭐 그런 뭐 호텔 케이크를 예약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브랜드 케이크이죠. 일반적인 브랜드 케이크인데 그래도 뭐 요즘에 물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이런 틈을 타서 파리바게트 관계자 여기 또 광고 넣으셔야죠. 넣으셔야죠. 여기 케이크 하나 딱 올려놓고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뭐 이렇게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 그런 건 제가 케이크는 또 맛깔나게 먹거든요. 아 근데 케이크 이야기하니까 또 먹고 싶네요. 지금 배고플 시간이죠. 그렇죠. 이게 요즘 같은 이렇게 쌀쌀할 때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커피. 원두로 딱 내리고 조각 케이크 운조? 딱 이렇게 운조 커피. 같이 먹으시면 괜찮습니다. 네. 아, 낭만을 아는 남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자 알겠습니다. 시장이 별로 좋은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뭐 이렇게 풀어봤고요. 동향부터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네, 동양 말씀드리기 전에 이쁜이님, 박 부장님 보려고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셨다는 거 아유.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양말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가족분입니다. K국장의 선물 박근영 부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 동향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14.8포인트 하락 출발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 기관은 선물 매수 출발했는데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현선물 다 매도 시작을 했고요. 기관도 선물 매수만 출발했으니까 양시장 현물은 두 주체가 다 매도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장 끝마칠 때는 현선물 다 기관 외국인 다 매도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겠고요. 국내 증시는 전일 장 마감 MSCI 리밸런싱에 따른 상승 마감 되돌림. 그러니까 이제 어제 장 막판에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상방으로 이제 지수가 이제 확 치솟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이 마감 되돌림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하락센터가 뭐 다수인 가운데 특히 2차전지 섹터의 낙폭이 두드러졌는데 이 GM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미국 전기차 세제 혜택 상당 부분을 공유를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올해 상반기에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 돌았었는데 왜냐하면 여의도에서 이제 상반기 어떤 이야기가 이제 실제 확인이 됐었냐면 패나소닉이 상반기에 어떤 그 컨퍼런스 콜을 이렇게 하면서 IR 때 이제 그 우리가 말한 테슬라 쪽에서 상당한 세액 공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테슬라는 그걸 이제 들어주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일본 내에서 IR 할 때 그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의도에서 그 이야기가 소문이 사실은 상반기에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셀 업체들이 이렇게 세액 공제 관련된 부분들이 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업체들이 요청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마진율이 조금 이 부분에서 이제 세액공제 관련된 혜택을 뭐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마진율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일부 시장에서 논란이 실제 됐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국내 관련된 일부 업체들에게도 사실은 좀 가시화된 뉴스가 오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게 뭐 상반기에 그런 일이 생기면서 사실은 꾸준하게 이제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이야기가 이제 논의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차 전지 양극재나 이런 부분들은 뭐 2분기 정도까지도 나쁘지 않았고 3분기는 약간의 이제 그 실적이 리튬 가격이 좀 빠지면서 조금 주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는 좀 올라올 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하고 페리티가 어느 정도 이제 와 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비슷한 가격대까지 빠졌으니 이제 가격에 대한 수요는 내년 정도부터는 좀 살아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사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늘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고, 뭐 11월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네. 7.8% 정도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은 12.9% 늘어나면서 95억 달러를 기록했고, 역시 16개월 만에 우리가 추정을 했지만 플러스 전환으로 돌아섰다는 것이 이제 반도체 쪽에 좋은 이야기가 나왔고 15대 주력 수출 품목 증가세를 또 이끌었습니다. 이 내년 실적 기대감에 골드만삭스가 이제 국내 증시를 상당히 좋게 봤는데 골드만삭스가 내년 증시를 상당히 좋게 보면서 최선호 업종으로 방산을 들었거든요. 희한하게도 왜 방산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골드만삭스는 방산 업종을 굉장히 좋게 본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뭐 현대로템 등을 포함한 방산 업종이 오늘 상당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유가 하락 및 파나마 운항 관련된 통행 제한에 지속되는 가운데 운송 업종 최근에 주가가 또 상승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NH 스펙 30% 그리고 에이텀 등 신규 상장 종목과 급등주에 또 수급 쏠림 현상이 역시 신규 상장 종목과 관련된 수급이 좀 집중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외에도 디지털 컨텐츠나 인터넷 업종 강세를 보였고,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세 2,500선대로 일부 이제 1%대 하락세를 나타냈고, 11월 수출에도 불구하고 증시 영향력은 좀 오늘 제한적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2,500에서 2,515, 22 정도 수준의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저항대에서 물량 소화 과정을 좀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개별적인 뉴스 플로우나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모습이 연속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다시 좀 튀어 올랐습니다. 장중 1,307원대까지 이제 원달러 환율도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강세 기록하면서 전일에 이어서 해운 택배주 연이어서 상승세를 보였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코론 글로벌이 장중 29%대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업종 내 우선주들의 강세도 좀 보였고요. 여기에다가 운수장비 내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등의 방산주 강세가 뚜렷했고, 그 다음에 반면 2차전지 밸류체인 변동성 확대 때문에 화학주가 좀 약세를 보였고요. 배터리 셀 업체와 반도체 동반 약세가 좀 이루어지면서 일부 이제 전기전자는 하락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중 마이너스 5%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약세와 함께 기계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했고요. 업종별로는 디지털 컨텐츠와 방송통신 서비스가 강세였고, 특히 위믹스 급등 영향 때문에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등등이 각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유통, 기계 장비는 약세를 보인 게 특징입니다. 네. 오늘 장 요 내용에서 좀 코멘트 해주실 게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그럴 우리는 때는 뭐 네. KBS, MBC 아니니까 유튜브니까 뭐 잡주가 소위 우리 업계 잡주라고 하거든요. 잡주. 와, 우선주들 막 급등하는 현상들. 네. 태양금속 우선주 이틀 연속 상한가 갔죠? 대상홀딩스 우선주 지금 한 4, 5일째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오. 이거는 사실 지난주에도 한번 금요일에 언급한 것 같은데 좀 찝찝한 현상인데 지금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주도주가 없으니까. 음. 근데 이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금속 우선주가 2015년에 거의 막 1,400% 올랐어요. 2015년에 차트 한번 찾아보면 우와. 완전히 막 그때 상한가가 열 몇 번 가고 잠깐 쉬었다 또 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삼성중공업 우선주 그것도 뭐 거의 막 한 10배씩 이렇게 올랐는데,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사라졌죠. 역사 속으로 22년도에 상장, 21년도에 상장 폐지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게. 그 잡주를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아니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뭐 잡주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해. 샀다 팔았다는 안 하지만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음.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부장님? 네. 네. 뭐 거래가 올라가면 이제 음. 개인들은 따라잡고 싶은 사실 욕망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제 시장의 이제 질로 보면 양질의 시장은 아닌 것들이 많고요. 우선주가 많이 급등하는 시기가 단기적으로 조금 시세 분출이 약간 끝나는 역사적인 끝물이라고 얘기 경험들이 많이 좀 하잖아요. 많거든요. 시장에서 저희가 PB들이 볼 때는 음. 우선주가 막 이렇게 요동치면은 시장의 시세가 한번 랠리가 한번 이제 한 사이클이 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 그래요. 뭐 그런 우려감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위로 좀 못 뚫고 가잖아요. 2,520 정도 수준 가면 계속 이제 저항을 받고 있고 뭐 우리가 좋게 말하면 매물 소화 과정인데 이렇게 우선주가 너무 이렇게 튀어오르는 게 보일 때는 조금 단기 사이클은 한 사이클이 좀 끝나지 않았나라는 우려를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정이 한번 올 수도 있겠다는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조정이 깊지는 않겠죠. 지금 뭐 시장에 엄청나게 큰 악재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우려는 좀 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뭐 시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뭐 가는 또 종목은 또 그런 우선주가 아니더라도 또 개별마다 그 사이사이에 가는 종목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역시 이제 오늘 제가 말씀 중에 이미 이제 뭘 말씀드릴지가 대충 나와 있어요. 네. 이번 주에 제가 우연하게도 전력기기 말씀도 드렸죠. 네. 그리고 맨날 뭐 반도체 한다 그래서 방산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지금 오늘 또 어제도 해운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택배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뭐 어쨌든 운송 이런 거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오늘도 결국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좀 강했던 그러니까 이제 로봇 AI 뭐 이런 것들은 또 오늘 좀 조정받고 그죠? 그런 것들 조정받으면서 아주 좀 몇 달 동안 조금 잊혀졌던 변압기 뭐 그죠? 그 소위 말하는 전력기기 예, 그런 것들 그리고 그렇게 무거웠던 해운주들 막 빠진 상태에서 막 올라오는 게 힘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물론 이제 한 2, 3일 정도 꽤 이런 종목들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자리에서 뭐 다시 새로 따라잡는다 이건 조금 부담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었다는 것은 다소 조금은 좀 소외됐지만 아직까지도 내년을 바라봤을 때 피크아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섹터들이 좀 최근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그런 약간의 네.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데일리인트 매일 부장님 뵙는 입장에서 사실 이게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일 요거 보시고 내일장에 요 흐름이 이어지는지 아닌지 그거를 잘 캐치하시면 수익의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가볼까요? 황금양날 골드만삭스가 최선호 업종의 방산을 포함시켰다고요. 네, 사실 뭐 이번 주에 방산이나 그 전력기기는 워낙 제가 자세하게 또 한번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좀 반복하는 느낌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또 일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 방송은 약간 복귀의 어떤 성격이 있다 보시고 네. 이걸 제가 좋으니까 뭐 다음 주라도 다시 또 따라잡아라 이런 말씀보다는 좀 복귀하는 과정이고요. 다만 이제 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변압기나 이런 쪽은 대부분 다 올해 3분기 접어들면서 이제 올해 대부분 다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주가도 꽤 조정도 꽤 나왔던 자리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돌아서는 듯한 어떤 순환매 차원에서 성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먼저 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오늘 이야기도 또 나왔는데 역시 이제 이야기가 3분기 누적 방산 5개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9% 매출이 올라왔고 영업이익도 48.3%나 급등 성장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사진으로 좀 보여주시면 이 방산 5사 수주잔고 추이가 나타나는데 역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높은 수주잔고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조금 주춤합니다만 중간에 현대로템이 꽤 많이 올라왔고 LIG 넥스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대비 23년 방산 관련된 부분을 보면 절대 수치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수주잔고가 가장 많고요. 다만 성장으로 보면은 현대로템도 꽤 많이 지금 작년 대비 성장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현대로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오른쪽 보시면 방산 5사 신규 수주 추이를 보시면은 역시 약간 이 그 현대로템 쪽의 흐름이 좀 좋게 보이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로템도 좀 지켜보는 부분이 좀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수익성 개선의 주요 요인이 역시 이제 폴란드향 관련된 방산 납품을 비롯한 수출 매출 증가인데 이 주가는 여러 가지 업체별 추가 수출 수주 모멘텀,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주를 어떻게 받냐에 따라 이제 주가들이 조금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국내 방산업체 잠재 수출 사업이라 해가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로템, LIG 넥스원 등이 무기를 어떤 걸 가지고 어느 쪽 국가로 지금 잠재적으로 지금 타겟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니까 이 표는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 3분기 말 기준 방산 5개사 수주 잔고는 약 104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고요. 전년 말 대비로도 1.3% 성장세가 여전히 나타납니다. 현재까지 대규모 수출주는 한국항공우주의 약 1조 2조 원 규모의 말레이시아 FA50 납품 계약이고요. 방산산업도 3분기까지 뭐 여러 사업을 수주했지만 사실은 산업 특성상 4분기에 대부분 집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 기대감이 좀 있는데 폴란드 2차 계약이나 주요 업체별로 수주하고 있는 건들이 연말까지 만약에 마무리가 되면 수주 잔고의 성장성을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지역별 과거 10년간 국방비 예산 연평균 성장률 추이와 지역별 향후 10년간 국방비 예산 연평균 성장률 추이인데 과거는 뭐 동유럽 쪽이 상당히 높았고요. 아시아 태평양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만 향후의 10년간으로 본다면 역시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미, 아프리카, 뭐 중동 이런 순서대로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국가 향으로 많이 나갈 수 있는지를 좀 도식화해 놓은 것 같습니다. 22년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 계기로 뭐 국내 방산 수출 지속이 전망되고 있는데 22년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년 대비 그때 당시에 140%나 성장하면서 이때부터 주가가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3년은 200억 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작년 170억 달러 수준 대비로도 200억 달러까지 올라온 것도 한 30억 달러 더 올라온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폴란드와 약 30조 규모의 2차 계약 물량, 중동 지역과 방산 협력, 추가 수출 수주 이런 것 때문에 국내 방산 수출 성장세는 좀 더 이어질 거다. 이렇게 키움증권에서도 평가를 했고요. 대부분 이제 무기 관련된 플랫폼이라든지 지역 확대에 따른 수출 기회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는 상황인데 최근에 올해 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 폴란드와 대규모 2차 물량이 일부 이제 파이낸싱 그러니까 금융 지원 등의 문제 때문에 다소 좀 지연되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도 약간의 이제 주가가 좀 주춤했던 모습도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금융 지원 관련된 법률 개정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내년 초까지 정도는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키움증권에서 평가를 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레드백, 항공우주의 수리온 등의 수출 레코드가 없는 무기 체계에 대한 수출 추진도 진행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러시아 쪽의 변화인데요. 네. 기존에 이제 중저가 무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러시아가 갖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가 지금 최근에 좀 점유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점유율 축소가 국내 업체들에게도 기회가 되는데 2020년도까지 약 20년 동안 평균 점유율이 24%나 됐다고 합니다. 러시아 쪽이. 근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하면서 러시아 쪽 관련된 부분들이 점유율이 9%대로 대폭 축소가 됐거든요. 자기네 거 쓸 것도 없을 텐데. 뭐 그렇기도 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출 지표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전쟁을 또 일으키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좀 들여오는 것도 네. 조금 부정적일 수 있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 영향인데 다음 사진 보시면 글로벌 무기 거래와 주요 국가들의 비중 추이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이게 짙은 이게 뭐라고 그러나 보라색이라 해야 되나요? 짙은 파란색? 아니요. 네. 밑에 짙은 파란색은 이게 이스라엘 비중입니다. 네. 이스라엘 비중이고 그다음에 위쪽에 짙은 자주색인가요? 이게 뭐예요? 자주색, 예, 빨간색 자주색. 예, 그거는 이제 18년 정도 찍고 그다음에 쭉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의 비중이에요. 러시아 비중. 네, 그런 것들이 쭉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러시아가 최근에 많이 빠지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도 유럽향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GDP 대비 나토 회원 국가들은 GDP 대비 2% 이상의 국방비를 써라 이렇게 권고되고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그걸 못 지키고 있고 이 네. 부분들이 2%대로 이제 올라온다는 추세하에 국내가 유럽 쪽으로 상당히 많은 기회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국내 주요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계획인데요. 이것도 보면 뭐 관련 업체가 어떻게 한화 시스템 등등을 포함한 회사들이 있고 기관과 사업비 규모 그리고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좋다가 올해 좀 쉬었죠. 올해 그렇습니다. 좀 쉬었기 때문에 네.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아까 봤을 때는 수주 잔고가 올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조금 이제 수장고 신규 수주가. 증가율이 네. 조금 주춤한 편이 네. 보였던 거죠. 그 부분은 사실 근데 방사는 수주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맞아요. 극비니까 네. 극비니까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전망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 개선되면 진짜 좋아질 것 같아요. 뭐 풍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포탄도 지금 뭐 다 갖다 줬다라고 하니까 그거 네. 다 채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다음에 뭐 전투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장갑차도 만들고 네. 싸고 빨리 잘 만들잖아요. 그 컨셉으로 지금 점유율을 막 높이고 있었는데 조금 조정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에 더 기대가 되는 업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제 노이즈가 있었던 것은 또 금융 지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폴란드. 신규 수주 네. 관련된 소식이 안 들렸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은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풀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고 키움증권에서 추정치는 내년 초 정도면은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신규 수주에 대한 뉴스가 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전략으로 가면 되죠. 현대차 전략이요? 뭐 어떤 일단 전략? 처음에는 쫙 MS 올려서 1+1도 해주고 조금 띄워 팔고 그런 다음에 시장 점유율 올린 다음에 네. 고급화, 고급 브랜드화. F35 같은 거 우리 뭐죠? 이번에 4세대 전투기 그런 것도 팔아먹고 그렇게 돼야죠. 네. 근데 PR이 3배에서 머물면 어떡하죠? 돌려가기가 누굴 깐 거예요? 수준급이시네요. 현대차를 깐 거예요. 아니요. 돌려간 건 방산업체를 아니고 깐 거예요. 현대차가 좀 더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 맞아요. 진짜 억울하죠 사실 현대차 얘기하면. 억울하죠. 네. 자, 알겠습니다. 변압기 쪽 가볼까요? 네, 역시 변압기도 이번 주에 제가 상세하게 한번 했는데 네. 마침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더 올라왔기 네. 때문에 조금 복귀하는 정도 차원입니다. 그래서 북미 변압기 시장 공급 부족은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1970년대 이후로 이제 상당히 좀 오래된 물량들이 많고요. 노후화된 북미 변압기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나오고 있고 2023년 10월 누적 기준 대형 변압기 수출액은 전년 대비 37.8% 성장했고요. 북미향 수출 비중은 37.5% 차지니까 북미 쪽이 많은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쪽의 수요도 상당히 좀 많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 변압기 납기 리드 타임이 최근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직도 납기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좀 더 높고 쇼티지이기 때문에 납기가 늘어나면서 단가도 그렇게 빠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고 3분기 접어들면서 다소 좀 쉬어가는 실적단이 나오면서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이 부분도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주 후반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월 누적 기준 중소형 변압기 수출액은 전년 대비 51.6% 성장했고요. 북미향 수출 비중도 65.5% 성장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대륙별 대형 변압기 수출 추이인데요. 이 보시면 2018년 정도까지 조금 빠지다가 그 다음부터 쭉 올라오기 시작하고 상당히 많이 이제 시작하는데 역시 뭐 대부분 보면 북미 쪽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중동도 생각보다 좀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시장은 북미 쪽의 트렌드고 그 다음에 중동도 꽤 많은 유틸리티 관련된 쪽에 캐파 증설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대륙별 중소형 변압기 수출 추이인데 이쪽도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죠. 대형 변압기보다 중소형 변압기 흐름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성장률로 보더라도 지금 거의 5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중소형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습이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장비 공급 계약을 보면 대부분 다 대형 변압기예요. 초대형 변압기 쪽에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 있는데 전력기기 3사 합산 3분기 말 기준 수준 잔고는 11조 원 규모로 작년 22년 말 대비 23.8%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신규 수주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효성중공업이 먼저 신고가를 뚫었고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도 상당히 좀 따라서 이제 올라간 모습이 보였고요. 생각보다 LS 일렉트릭이 조금 못 미치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옵니다. 대형 변압기가 더 잘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중소형보다? 북미 시장의 50% 이상이 초대형 변압기입니다. 예. 북미 시장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양이 물론 이제 작은 소형 변압기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네. 전체 이제 북미 시장에서 요구되는 노후화 설비의 50% 이상 정도가 초대형 변압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왜 LX 일렉트릭은 조금 주가가 못 가나요? 물어보시면 이 변압기 쪽의 모습 말고 내부적으로 다른 이제 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에 약간 OP가 좀 빠지면서 전반적인 OP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다른 두 개사보다 좀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이 먼저 가고 있고 LX 일렉트릭은 좀 상대적으로 약간 아쉬운 실적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처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클로징벨에서 고민 상담 같은 걸 하거든요. 네. 근데 재룡전기 왜 못 가나 요거를 좀 물어보셔가지고 뭐 특별하게 코멘트 해주실 게 있을까요? 재령전기요? 네. 그러니까 뭐 그쪽도
따라는 가겠죠. 근데 이제 지금의 핵심은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초대형 변압기가 국민에서는 50% 이상이 그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포커싱이 좀 맞춰지고 또 그쪽은 그러면 물량 베이스나 기준 가격 베이스가 훨씬 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아마 마진율이 제가 각 그 초대형 변압기 하는 곳과 중소형 변압기 하는 쪽의 마진율을 제가 아직은 평가를 못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OPM 마진율이 먼저 튀어오른 게 먼저 좀 보였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재료용 전기는 제가 확인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만약에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그러니까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마진율이 뭐 거의 BEP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 5% 6% 정도까지 올라왔고 지금 거의 이제 두 자리 숫자 때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진율이 과거의 화랑기 시절에 대형 변압기 마진율이 거의 15, 16%까지 OPM이 나왔거든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 대장주들이 보인다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 먼저 반응을 좀 하는 것인가 보는 거고 네. 제가 재료용 전기가 만약에 또 OPM이 그렇게 나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또 키 맞추기로 따라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많이 올랐어요. 재령 전기요? 그래서 엄청 뭐 많이 올랐고 비싸? 안 비싸던데? PER이 좀 높던데? 4배 정도던데? 죄송합니다. 1,500억에 4,500억인가 그렇던데. 네, 그래서 기억이 안 나. 네, 밸류에이션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걸 준비를 못했는데요. 뭐 일단 사진을 한번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진 보여주시면 전력기기 3사 분기별 수요장부 추이인데 역시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호, LS 일렉트릭을 기준으로 이제 잡은 것 같고요. 파란색 그 막대 그래프가 현대일렉트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수요 잔고로서는 일단은 제일 많이 눈에 띄죠. 그리고 상승폭도 꽤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효성중공업인데 견조하게 가고, LX 일렉트릭이 상당히 조금 아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이 막대 그래프만 보시면 그럴 것 같고, 3, 4 분기별 신규 잔고 추이도 보면 최근에 이제 1, 2, 3분기 상당히 좀 그 좋았던 HD 현대일렉트릭이 잠깐 올라가다가 살짝 좀 3분기 이후부터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고요. 중간 효성중공업이 괜찮고 LX 일렉트릭도 뒷단에는 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대형 변압기 미국 수출 비중 추이인데 역시 대형 변압기 수출 금액, 절대 금액과 미국 비중도 꽤 많이 올라갑니다. 미국이 30% 이상 대형 변압기 쪽에 수출을 우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대형 변압기 수출 금액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미양 변압기 대형 쪽은 60% 이상이 지금 우리나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미국의 대형 변압기 수입액 추이인데 역시 변압기 수입액이 지금 뭐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변압기 수입액이고 그다음에 한국 비중이 보이는데 한 5% 6% 정도 수준에서 10%까지 올라가고 있죠. 과거에 한국 비중이 거의 35%까지 올랐었습니다. 2009년도에.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멕시코 때문에 관세 문제가 생기면서 멕시코에 완전히 자리를 뺏겨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BEP 수준 내지는 적자가 계속 났던 그런 구간이 나왔는데 지금 반등세가 22년 정도부터 올라왔다 보이는 거고 미국의 변압기 PPI 추이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시면은 노후 변압기 교체인데요. 이게 과거에 이게 1970년대부터 저렇게 변압기가 엄청 많이 지어졌거든요. 많이 들어갔는데 이 빨갛게 네모나게 되어진 이 부분에 물량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 미국의 전력망 관련된 정책 지원을 이게 소위 말하면 인프라 법안 등을 포함한 이 IIJA 법안 등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미국 쪽의 전력망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있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도표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프로그램당 어떤 식으로 내용들이 있는지 요것들은 다시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스터디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각 전력기기 업체별 증설 계획입니다. 이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주를 받아도 증설이 안 돼 있으면 캐파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M&A나 그다음에 자체 미국 현지에 증설을 하면서 이렇게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일진전기 등등과 같은 쪽에 증설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업체 증설 계획이 현대일렉트릭이 증설이 좀 많이 부각되어 있죠. 여기 내용 보면 그래서 증설에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가고 있고 일부 업체는 미국 현지 업체 M&A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 내에 증설을 또 어떻게 하는지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현지에서 어떻게 갈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대형사 부분들이 조금 현지 증설이나 M&A를 하고 있다는 점도 점수를 좀 더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코멘트 있을까요? 여기는 너무 이게 사이클이 긴 산업이라서 작년에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게 사이클의 끝물에 잘못 걸리면 큰일 나는데.
미국의 사이클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법안에 따라서 사이클이 이제 1, 2년으로 끝날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주 산업이라서 뭐 2, 3년 만에 사이클이 돈다 이러면 조금 위험하겠죠. 주가는 이미 오래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이 IIJI 법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10년 이상의 사이클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올해 시작이 됐고 한 내년 정도, 내후년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보는 리포트가 이번 주에 제가 들었던 리포트 내용 중에 있는데 네.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리바운딩을 하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다만 이번 주에 좀 올랐죠. 그러니까 네. 너무 따라잡는 것보다는 조금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해운 있고 뭐 HBM 고객 확대. 네, 뭐 해운은 어제도 말씀 또 드렸기 때문에 네. 사실 또 반보이라서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해운과 페노션 이것들이 PBR 0.3배, 0.5배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BDI 지표가 3,000포인트 이상 넘어갈 것 같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이야기 또 드렸고요. 이제 오늘 뭐 삼성전자 관련된 뭐 관련해서 오늘 이제 키움증권 리포트가 또 나왔었는데 역시 이제 이 부분은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좋은 거 알겠는데 소부장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역시 한솔케미칼, 그다음에 동진세미캠, 그다음에 솔브레인 요게 이제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소재 업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을 나타냈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키움증권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역시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 HBM3 시장에 삼성전자 진입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분기 관련된 3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콜테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3E에 관련된 부분들이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지금은 삼성전자 밸류 체인을 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삼성전자 HBM 서플라이 체인에 주목한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솔브레인, KC텍, FNS테크를 이제 오늘 키움증권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 솔브레인이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솔케미칼 주목을 받았고 최근에 동진세미칼 나쁘지 않고 그래서 HBM 관련들이 대부분 다 장비 수준이 좀 주춤한 사이에 소재주가 오늘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HBM 캐파 관련해서는 키움증권의 추정입니다. 이거는 그들의 추정인데 네. 내년 하반기 삼성전자 캐펙스가 HBM을 SK 하이닉스를 앞지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의 HBM 캐파가 올해 2분기 기준 월 25K에서 내년 4분기에는 150에서 170K로 느는데 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가 월 35K로 삼성전자보다 상당히 많지만 내년 4분기에는 120에서 140K로 삼성전자가 HBM 캐펙스가 더 올라갈 거로 봤어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 체인에 기회가 더 많아지고 소재단도 그렇다니까 결국은 이쪽을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HBM도 돌아가면서 네. 이제 뭐 예전에는 HBM 관련된 몇몇 종목만 올라갔는데 이제 뭐 온디바이스니 뭐니 하면서 좀 다른 쪽으로 갔다가 이제 소재 쪽으로 갔다가 막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PCB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장비주 좋았고, 그러니까 이제 장비 한미반도체가 한 4, 50배 PER 기준 넘어가니까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가 가능성이 있다. 1분기 내년 정도의 가능성이 열린다. 따라갔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가면서 디자인 하우스 갔죠. MPU 관련해서 갔죠. IP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재 쪽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막판에 기판이나 PCB 쪽으로 또 한번 흘러갈 수 있는 사이클도 혹시 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수주 나와가지고 한 6시 한 20분쯤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랑 네. 네. 삼성 SDI와 43조 8,700억 원 규모 공급 계약, NCA 양극 소재 공급 계약이고요.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 말까지 이렇게 또 요거 안 하면은 이악 물고 모른 척한다고 또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종토방 가보시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그래도 에코프로 빠지는데도 에코프로 BM 막판에 상승했잖아요. 좀 미리 혹시 안 가? 이거 이상하더라고. 왜 에코프로 빠지는데 그 얘기 많아요. 종토방 가면 그 얘기 많고 뭐 선반영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에서도 지금 토론이 좀 이루어지고 그런데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GM이 엔솔에다가 뭐 우리 세액공제 나누자 이야기는 말씀드렸지만 네. 올해 상반기에 패나소닉 이슈 때문에 네. 이미 시장에서는 알고 있었다. 셀이나 이런 쪽도 나머지도 국내 업체들에게 그 요구를 할 것이다. 시장은 이미 반년 이상 전에 이야기 나왔던 거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우리가 기대 뭐 예상치도 못했던 악재가 튀어나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갖고 주가들이 바로 막 급락세로 내려가는 그런 소재는 아니었다.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GM이 85% 나눠달라고 그 얘기도 사실 확인이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도둑놈들이지. 테슬라도 50% 가져갔는데 왜 지들은 85% 달래? 배터리 아저씨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아니 반반 냈으면 반 가져가는 게 맞고, 뭐 사실 그 기업에 내가 투자한 거에 그 성장을 바라면 ROE가 더 나오면 그거 현금 빼가면 나쁜 놈들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재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안 주는. 근데 이제 이거죠. 이제 니네들이 우리 때문에 파는 거니까 아이고, 내놔라 뭐 이런 논리잖아요. 너희한테 안 팔아도 판다 이놈들아. 근데 이제 논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세액 공제를 나눠주면 우리가 뭔가 개런티 해줄게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기분은 안 좋죠. 그래서 네, 네. 이게 해외 뉴스에는 안 나왔다라 그래서 제가 구글 USA에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짜잘한 언론사 두 곳만 요 얘기가 나왔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북미에서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나소닉이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그것을 공식화 해줬거든요. 네. 테슬라가 요청을 했고 파나소닉은 그거에 대해서 나누기로 했다. 그건 테슬라 요청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가장 선도주자인 테슬라가 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상반기부터 흘러나왔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뒤에 또 우리 교수님 기다리시니까 이 악물고 참다가 겨우 하네 이렇게 말. 이게 지금 금 같습니다. 인정할게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